1월의 차가운 바람이 베를린의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던 밤이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독일의 수도는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 있었죠. 그것은 파괴의 불길이 아니라 승리에 도취된 자들이 높이 치켜든 수만 개의 횃불이 만들어낸 기괴한 빛의 물결이었습니다. 갈색 셔츠를 입은 수만 명의 대원들이 군화 소리를 맞춰 행진했고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심장 박동처럼 땅을 울렸어요. 영이 냄새와 뜨거운 기름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자욱했습니다. 베를린 시민들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 이 광경을 목격했죠.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공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행진의 끝, 제국 총리실의 발코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빗겨 넘긴 머리칼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던 남자,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가죽 장갑을 낀 그의 손등 위로 횃불의 오렌지색 불빛이 일렁겼습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이 그의 이름을 연호할 때마다 남자의 입계에는 아주 미세한 경련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된 자의 압도적인 희박한 고독함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그 높은 곳에 서게 되었는지 그 평범하고도 비극적이었던 시작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1885년에 오스트리아 린츠 근교로 가보겠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한 가정집이었어요.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늘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알로이스 히틀러는 엄격하고 권위적인 세관 공무원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빳빳하게 풀을 먹인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콧수염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가죽 장화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리면 어린 아돌프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강요했어요. 하지만 어린 아돌프의 시선은 늘 창밖의 풍경이나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도화지에 머물러 있었죠. 소년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필심이 종이 위 바닥을 긁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소년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때로는 굵은 가죽 벨트를 풀어 아들의 등을 가차없이 내리쳤죠. 매를 맞는 순간에도 아돌프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고 바닥의 먼지를 노려보았어요.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무언가 뒤틀린 자의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18살이 된 아돌프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기 위해 예술의 도시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그동안 공들여 그린 수십 장의 수채화와 소묘가 들어 있었죠. 빈의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들이 늘어선 건물들 사이로 마차가 지나가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거닐고 있었어요. 아돌프는 그 풍경을 보며 자신의 위대한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빈 국립미술 아카데미의 입학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자신의 작품들을 펼쳐놓았죠. 심사날, 아돌프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복도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했을 때 그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합격이었죠. 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에는 사람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차라리 건축가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그 순간 아돌프의 귀에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창했던 날씨가 갑자기 어둡게 느껴졌고 아름답게만 보이던 빈의 건물들이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에 가까웠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겨울, 그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클라라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눈이 시리게 내리던 어느 겨울날, 아돌프는 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지독한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이제 아돌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꿈도 사라진 채 그는 빈의 어두운 골목으로 숨어들었죠. 그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대신 낡은 외투를 걸치고 미술관 복도를 서성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싸구려 수프를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줄에는 그와 비슷한 처지의 실직자들과 노숙인들이 가득했죠.
땀 냄새와 찌든 때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빈의 길거리 서점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잡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수한 독일 민족의 피를 오염시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독일의 경제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혐오가 가득 담긴 글들이었죠. 아돌프는 그 잡지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빈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그 글들을 읽고 있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전에는 없던 기괴한 안광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실패는 자신의 탓이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보이지 않는 적들 때문이라는 확신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평범했던 청년의 마음속에서 괴물이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1909년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빈의 화려한 링슈트라세 대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차가운 강풍이 몰아치는 어두운 골목들이 나타났죠. 아돌프 히틀러는 그 골목 끝에 위치한 남성 전용 숙소인 멜데만 슈트라세의 낡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구두 밑창은 이미 닳아 없어져 얇은 가죽 한 장만이 발바닥을 간신히 보호하고 있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가운 보도블록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외투깃을 바짝 세웠지만 낡은 천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숙소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습기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담배 연기가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명의 남자가 철제 침대에 몸을 뉘어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기침을 해댔고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돌프는 자신의 좁은 침대에 앉아 언 손을 비비며 주머니 속에 몇 안 되는 동전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동안 길거리에서 수채화 엽서를 팔아모은 전 재산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빈의 웅장한 의사당과 성 슈테판 성당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그림 어디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완벽한 건물들의 대칭만이 화폭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옆 침대에 사내가 건네준 낡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시 빈에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저렴한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돌프는 등잔불 밑에서 신문의 글귀들을 하나하나 씹어 삼키듯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문에는 당시 빈의 시장이었던 카를 위거의 연설문이 실려 있었죠. 엘위거는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 빈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특정 민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돌프는 그 글자들 위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더 씌웠어요. 내가 왜 이 차가운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는가? 왜 나의 고귀한 예술적 재능이 이런 밑바닥에서 썩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 비열한 선동 구호 속에서 찾으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각, 숙소의 식당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청년들은 갈 곳 없는 미래를 한탄했죠. 아돌프는 그들 틈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석진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반응하고 어떤 표정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지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던 잡지 오스타르에는 금발의 게르만 기사가 괴물을 무찌르는 사파가 그려져 있었죠. 아돌프는 그 사파 속 기사의 얼굴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뒤엎고 세상을 정화할 영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몇 달이 흐른 뒤 아돌프는 우연히 길을 걷다 화려한 마차에서 내리는 한 유대인 상인을 목격했습니다. 상인은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에는 보석 박힌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상인이 마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돌프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낡은 외투와 상인의 화려한 옷차림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지독한 증오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상인의 풍요로움이 마치 자신의 몫을 빼앗아간 결과물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는 다시 숙소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휘갈겨 쓰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독일 민족의 목을 조르고 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의 필체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힘을 주어 눌러 쓴 글자들은 그가 느꼈던 분노의 깊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당시 빈은 다민족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거리에는 헝가리인, 체코인, 폴란드인 등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고 있었죠. 아돌프는 그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인 소음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독일인들만의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잠시 후 그는 엽서 뭉치를 들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외면하거나 귀찮다는 듯 손짓을 하며 지나갔죠. 한 신사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엽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사는 엽서 속의 건물들이 너무나도 차갑고 생동감이 없다고 말하며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아돌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대가 솟아올랐고 엽서 뭉치는 그의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바꾸고 말겠다는 다짐이 그 빗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가장 싼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죠. 아돌프는 독일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빌헬름 2세 황제의 위용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스트리아인이 아니라 위대한 독일 민족의 일원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보잘것없는 노숙인 청년이었던 그에게 위대한 독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줄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신문 속 독일 군대의 행진 사진을 보며 언젠가 자신도 저 대열의 일원이 되어 행진하는 상상을 하곤 했죠. 1913년 5월 아돌프 히틀러는 마침내 빈을 떠나 독일의 뮌헨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여전히 팔리지 않은 수채화 몇 장과 낡은 옷가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빈에서 배운 증오의 철학과 삐뚤어진 민족주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오스트리아의 다민족 체제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독일의 땅을 향해 알 수 없는 희망을 품었죠.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더 큰 무대를 찾았다는 잔인한 설렘이었습니다. 뮌헨에 도착한 그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빈에서의 생활과는 공기가 달랐어요. 뮌헨의 맥주홀에서는 매일 밤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가득했고 거리에는 민족주의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돌프는 그 열기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용한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뮌헨의 눅눅한 지하실 방에서 그는 매일 밤 독일의 역사를 공부하고 자신의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사라예보에서 울려 퍼진 총성은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뮌헨의 오던 광장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전쟁을 환호했습니다. 그 군중의 틈바구니 속에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환희에 찬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나중에 발견된 당시의 사진 속에서 그의 눈은 광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무능한 예술가 지망생이자 노숙인이었던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위대한 독일의 병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죠. 1914년 8월에 뮌헨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젊은이들의 함성과 군악대의 거친 나팔 소리로 가득 찼죠. 아돌프 히틀러는 바이에른 제16 예비 보병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가 처음 지급받은 군복은 거칠고 뻣뻣한 회색 모직물이었어요. 소매 끝에 닿는 거친 감촉과 가슴팍을 짓누르는 무거운 가죽 군장의 무게가 그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빈의 뒷골목을 떠돌던 보잘것없는 청년이 아니라 마침내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그 소속감이 그를 들뜨게 했죠.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열차는 전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은 어느덧 불타버린 나무들과 깊게 파인 포탄 구덩이로 바뀌어갔어요. 벨기에의 이프르 전선, 그곳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참호 안의 공기는 늘 습하고 차가웠죠.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탕은 썩은 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아돌프는 그곳에서 전령이라는 인물을 맡게 되었어요. 전령은 빗발치는 총탄과 포탄 사이를 뚫고 상부의 명령서를 전달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직책이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고 땅이 흔들릴 때마다 참호벽에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어요. 아돌프는 명령서가 든 가죽 주머니를 가슴에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서걱거렸죠. 그는 참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뒤편에서 터진 포탄의 섬광이 순간적으로 세상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진흙바닥을 기고 시체 더미 뒤에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우들의 단발마 같은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나갔어요. 마침내 명령서를 전달하고 참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전신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기묘한 고향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전쟁터에서 폭슬이라는 이름의 작은 개 한 마리를 길들였습니다. 사람들과는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던 아돌프였지만 이 작은 짐승에게만은 자신의 딱딱한 빵을 나누어주며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죠. 하지만 전쟁은 그에게 유일한 친구마저 앗아갔습니다. 어느 혼란스러운 이동 중에 개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는 텅 빈 손을 바라보며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가슴에 달린 1급 철십자 훈장뿐이었어요. 부사관 출신의 전령이 받기에는 매우 드문 명예로운 훈장이었죠. 그는 매일 밤 훈장의 매끄러운 금속 표면을 만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1918년 10월 벨기에의 전선에 기괴한 노란색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겨자가스였죠. 안개는 소리 없이 다가와 병사들의 폐부를 찌르고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돌프는 갑자기 눈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바늘 수만 개가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어요. 시야는 순식간에 하얗게 번졌고 곧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우들의 부축을 받으며 후방의 파제발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에 붕대를 감은 채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목이 쉰 목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돌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선에서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는데 무적이라 믿었던 독일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붕대를 감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슬픔이 아니라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난간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훗날 회고했죠. 전쟁이 끝난 뮌헨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거리는 일자리를 잃은 제대 군인들로 넘쳐났고 붉은 깃발을 든 공산주의자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아돌프는 군대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그에게 유일한 집이었니까요. 그는 군 정보국의 카를 마이어 대위에 눈에 띄게 됩니다. 마이어는 이 말수적고 눈빛이 매서운 하사를 눈여겨보았죠. 그는 아돌프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뮌헨의 맥주홀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소규모 정치 단체들을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9월의 어느 저녁, 아돌프는 낡은 민간인 양복을 입고 슈테르네커브로이라는 맥주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독일 노동자당, 즉 DAP라는 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죠. 맥주홀 안은 시큼한 맥주 냄새와 독한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너 명의 남자가 탁자에 둘러앉아 서투른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아돌프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한심한 아마추어들이라고 생각하며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죠. 그런데 그때 한 교수가 연단에 올라 바이에른주가 독일에서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 있던 아돌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전쟁터의 포화 소리와 전우들의 죽음이 스쳐 지나갔죠. 독일을 쪼개려 한다는 그 말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의 목소리가 좁은 맥주홀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죠. 아돌프는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에서는 거침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통일된 독일의 위대함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의 비열함을 토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청중들이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고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죠. 연설이 끝났을 때 맥주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흐르다 곧 거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안톤 드렉슬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드렉슬러는 거친 손으로 아돌프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소. 그는 아돌프에게 작은 팸플릿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돌프는 달빛 아래서 그 팸플릿을 읽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다시 한번 전쟁터에서 느꼈던 그 고향감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전달해야 할 명령서가 종이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뒤 독일 노동자당의 55번째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당원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제 이 초라한 모임을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좁은 방 안에서 거울을 보며 연설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의 톤을 조절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멈추는 법을 익혔으며 군중의 심장을 관통할 단어들을 골라냈습니다. 광기의 서막이 미넨의 눅눅한 맥주홀 지하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20년 2월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미넨의 유서 깊은 맥주홀인 호프브로이 하우스 앞은 이미 수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거대한 석조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을 가득 메운 아치형 기둥 아래로 2,000명이 넘는 남자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커다란 맥주잔들이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구운 돼지고기의 기름진 냄새와 독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어깨를 맞댄 채 웅성거리며 오늘 연단에 오를 무명의 연설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의 틈을 헤치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직 군복을 완전히 벗지 못한 듯한 낡은 외투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연단 위에 서서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군중의 눈동자를 하나하나 꿰뚫어 보듯 응시했죠. 맥주호라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옆 사람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음색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조금씩 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고 주먹을 꽉 쥔 팔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독일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가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를 내지르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사내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였고 이마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죠. 그것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의 광기 어린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슬픈 대목에서는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적들을 비난할 때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맥주잔을 든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던 노동자들은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탁자를 두드리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히틀러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입계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문장을 내뱉고는 탈진한 듯 연단을 움켜쥐었죠. 그 순간 2,000명의 군중은 미친 듯이 발을 구르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이날 이후 히틀러는 자신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철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뮌헨의 사진작가 하인리히 호프만의 스튜디오를 자주 찾았어요. 어두운 암실 안에서 현상행 냄새를 맡으며 그는 호프만이 찍은 자신의 사진들을 수천 장씩 검토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턱을 들어 올렸을 때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지, 연설 중에 손을 어떻게 뻗어야 대중의 심장을 파고들 수 있는지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죠. 그는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의 선동 도구로 개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의 상징과도 같은 짧은 콧수염, 일명 칫솔 콧수염에도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귀족들은 양끝을 길게 말아 올린 화려한 카이저 수염을 선호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전선에서 방독면을 쓰기 위해 수염을 짧게 잘라야 했던 병사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참회서 뒹굴었던 평범한 병사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려 했던 것이죠. 그는 빗겨 넘긴 머리칼 한 가닥이 이마로 흘러내리는 위치까지도 대중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 정교하게 연출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제스처들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팔을 빳빳하게 펴서 올리는 경례 방식, 그리고 가슴팍을 강하게 내리치는 동작들까지 모두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조차 자신의 연습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만을 대중 앞에 드러내려 했죠. 사람들은 그가 무대 뒤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연기 연습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를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히틀러는 당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평범한 이름 대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이라는 강렬한 이름을 내걸었죠. 그는 빨간색 바탕에 하얀 원,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스바스틱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직접 도안했습니다. 빨간색은 노동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함이었고 하얀색은 민족주의를, 스바스틱은 아리안 종족의 승리를 상징했죠. 이 강렬한 색채의 대비는 뮌헨의 회색빛 거리에 뿌려지자마자 사람들의 시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이제 말로만 떠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설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건장한 사내들을 모아 S-Way, SA,
즉 돌격대를 조직했죠. 그들에게 갈색 셔츠를 입히고 군대식 규율을 가르쳤습니다. 갈색 셔츠를 입은 사내들이 뮌헨의 거리를 행진할 때면 보도블록이 울릴 정도로 웅장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대파의 집회에 난입해 의자를 부수고 사람들을 구타하는 그들의 폭력성은 역설적이게도 혼란에 지친 시민들에게 강력한 질서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뮌헨의 한 지하실에서 히틀러는 돌격 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죽 채찍을 손에 쥔 채 그는 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쟁취할 것이다.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벽에는 횃불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이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1923년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히틀러는 이제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과 이미지로 뮌헨을 정복한 그는 이제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그 앞에는 그가 예상치 못한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를 권좌가 아닌 차가운 감옥으로 먼저 안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련조차 히틀러에게는 자신의 광기를 정교한 이론으로 다듬는 기회가 될 뿐이었습니다. 1923년 11월 8일에 뮌헨은 짙은 안개와 함께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가로등 불빛은 안개에 번져 흐릿했고 사람들은 코트깃을 세운 채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시 외곽의 거대한 맥주홀인 비르거브로 이켈러 주변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트럭 수십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고 갈색 셔츠를 입은 사내들이 무기를 든 채 차에서 내려 건물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죠. 그들의 군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맥주홀 안에서는 바이에른 주정부의 실권자였던 구스타프 폰 카르가 3천 명의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떠다녔고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뒷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검은색 외투를 입은 히틀러가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육중한 철제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천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하는 굉음과 함께 하얀 회칠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매캐한 화약 냄새가 순식간에 맥주홀 전체로 퍼져나갔죠.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려던 군중은 히틀러의 매서운 눈빛과 돌격대원들의 총구 앞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국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고쳐주며 카르와 정부 관리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역사가 기억하는 맥주홀 폭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도박은 다음 날 아침 뮌헨 시내의 오던 광장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에 젖은 광장 위로 나치 당원들의 행진 대열이 나타났죠. 그들은 깃발을 높이 들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수평선 너머로 나타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경찰 부대였어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겼고 공기를 찢는 듯한 총성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히틀러의 바로 옆에 서 있던 동료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며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히틀러는 어깨가 탈구되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진흙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죠.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승리를 외치던 사내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 역시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위대한 혁명가를 자처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의 굴욕과 신음만이 남은 처량한 도망자의 뒷모습뿐이었죠. 얼마 후 그는 체포되어 란츠베르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 히틀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차가운 감방은 그가 자신의 광기를 가장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실이 되었어요. 그는 죄수복 대신 평상복을 입는 특권을 누렸고 추종자들이 보내준 꽃과 서적들로 감방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뒤로 한 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유언장이자 나치즘의 성전이 될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옆방에 수감된 충복 루돌프 헤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구술했습니다. 헤스의 타자기가 철컥거리며 종이 위를 두드릴 때마다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문장들이 활자가 되어 박혔죠.
히틀러는 방안을 서성이며 쉴 새 없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대중을 향해 허공을 찔렀고 목소리는 감옥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독일은 총칼이 아니라 투표함으로 쟁취해야 한다. 그는 감옥 안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죠. 무력으로 권력을 잡으려 했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중의 마음을 훔쳐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교활한 전략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1924년 12월 히틀러는 가석방으로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그는 교도소 정문 앞에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겨울의 찬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눈빛은 1년 전보다 훨씬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모한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합법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된 사냥꾼이었죠. 하지만 당은 해체되었고 돈줄은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권좌로 올려줄 거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그의 앞에 나타난 구원자가 바로 독일의 철강 왕 프리츠 티센과 같은 거물 자본가들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낡은 가죽 가방 대신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뮌헨의 화려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맥주홀의 거친 언어 대신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감언이서를 늘어놓았죠. 자본가들은 처음에 이 보잘것없는 하사 출신 정치인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곁에는 귀족적인 매너와 화려한 화술을 갖춘 헤르만 괴링이 있었어요. 괴링은 고급스러운 시가를 피우며 자본가들의 귀에 달콤한 미래를 속삭였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면 독일은 다시 군대를 무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공장은 밤낮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들에게 히틀러는 위험한 광신도가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티세는 자신의 수표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거액의 자금이 나치당의 금고로 흘러들어갔고 히틀러는 뮌헨 중심가의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당 본부, 이른바 갈색집을 사들였습니다. 지하실의 눅눅한 방에서 시작된 나치당이 이제는 제국의 권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새롭게 맞춘 맞춤 정장의 소매를 다듬으며 투표함 속으로 쏟아질 대중의 욕망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929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비명이 대서양을 건너 독일의 심장부까지 들이닥쳤죠. 주식시장의 전광판에서 숫자들이 곤두박질 치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던 독일 시민들에게 대공황은 예고 없이 찾아온 저승사자였습니다. 아침마다 빵을 사기 위해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상점의 유리창에는 폐업을 알리는 먼지 쌓인 종이들만 붙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건 굶주림과 세상을 향한 원망뿐이었습니다. 길거리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수천 명의 실직자가 구멍난 외투 깃을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묽은 감자 수프의 시큼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중에 떠다녔고 사람들은 온기를 찾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밀착했죠. 그들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던 숙련공들도 대학에서 학문을 닦던 지식인들도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분노로 바꾸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히틀러는 이제 전례 없는 방식의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독일 전역을 누비는 이른바 히틀러 위의 독일 캠페인이었죠. 비행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하면 지상의 군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오는 강철 날개는 마치 하늘이 보낸 구원자의 강림처럼 보였어요. 히틀러는 비행기에서 내려 가죽 장갑을 벗으며 군중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그의 뜨거운 연설이 시작되었죠. 나는 여러분의 고통을 압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타고 광장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베를린의 거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돌격대와 공산주의자들이 보도블록을 깨서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죠.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흩뿌려졌고 누군가의 찢어진 깃발이 진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어요. 하지만 히틀러는 이 혼란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 이 모든 무질서가 민주주의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난장판을 정리하고 강력한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속삭였던 것이죠. 공포에 질린 대중에게 독재는 오히려 달콤한 안식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32년의 선거날 투표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투표 용지를 집어들었죠. 투표함 속으로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역사의 무게추는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치당은 마침내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리 자리를 원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쇠한 영웅 힌덴부르크는 이 보잘것없는 하사 출신 정치인을 혐오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향해 콧방귀를 뀌며 절대 권력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정치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33년 1월 30일 오전이었습니다. 베를린의 대통령 관저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기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한다는 문서가 놓여 있었죠. 대통령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보좌관들은 그에게 속삭였어요. 히틀러를 총리로 안치돼 우리가 그를 통제하면 된다고 말이죠. 결국 힌덴부르크는 서명을 마쳤고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독일의 민주주의는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히틀러는 관저를 나오며 자신의 코트 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의 입계는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날 밤 베를린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나치 당원이 횃불을 들고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했죠. 횃불의 붉은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기괴하게 비추었고 행진하는 군화 소리는 땅을 갈라놓을 듯 웅장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지식인들은 이 행진이 독일의 장래 행렬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광기 어린 환호를 보냈죠. 히틀러는 총리실 발코니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의 연기가 그의 눈가를 스쳤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이제 제국은 그의 것이었고 그는 누구도 자신을 멈출 수 없게 만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총리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뒤 베를린의 밤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던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은 것이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불길은 이미 웅장한 돔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현장에 도착해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며 분노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테러라고 몰아붙였고 그날 밤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자유는 단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고 신문사들은 나치의 검열관들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법의 이름을 빌려 법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검법이라는 기만적인 법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죠. 이제 그는 법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절대자가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가 깔렸고 사람들은 옆집 이웃조차 믿지 못하는 의심의 시대를 살게 되었어요. 히틀러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치웠습니다. 한때 그를 도왔던 동료들조차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검의 밤이라 불리는 숙청의 밤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에른스트 로엠마저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독일 내부에 그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스트리아 린츠의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거대한 제국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죠. 그는 베르사유 조약을 비웃으며 금지되었던 군대를 다시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이제 쟁기 대신 탱크와 대포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다시 군복을 입고 행진을 연습했습니다. 독일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변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히틀러는 자리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유럽의 국경선들을 훑으며 멈춘 곳은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지대에는 짙은 새벽 안개가 깔려 있어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죠. 정막을 깬 건 바다 건너 들려오는 육중한 철제 마찰음이었습니다. 독일의 노급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이노가 폴란드의 베스테르플라테 요새를 향해 거대한 주포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어요.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화염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 놓았고 곧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포성이 수평선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첫 발포였죠. 그 시각 폴란드의 작은 마을 비엘룬 위로 기괴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 스투카들이 날개를 꺾으며 수직으로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비행기 바퀴에 장착된 예리코의 나팔이라 불리는 사이렌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소음을 뱉어냈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주민들은 그 소리에 잠을 깼지만 대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폭탄이 지면에 닿는 순간 땅이 파도처럼 솟구쳤고
붉은 벽돌집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죠. 자욱한 먼지와 화약 냄새 속에 비명이 가득 찼고 화염은 새벽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의 총리실에서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색 펜을 쥔 채 군부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죠. 그의 눈은 승리에 대한 갈증으로 번뜩였고 손가락은 이미 폴란드의 심장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격전이다 라고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역전, 즉 블리츠크리크는 독일군이 고안해낸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었죠. 기갑부대가 파죽지세로 전선을 돌파하면 그 뒤를 공군이 지원하고 보병이 점령하는 신속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기병대들은 칼을 뽑아들고 용감하게 맞섰지만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진격하는 강철 괴물인 판저 탱크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진흙바닥을 지식이며 전진하는 탱크의 궤도 소리는 폴란드 전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탱크 내부의 열기와 기름 냄새 속에서 독일 전차병들은 무정이 넘어 들려오는 명령에 따라 포신을 조절했죠. 포탄이 발사될 때마다 전차 전체가 들썩였고 조준경 너머로는 무너지는 적의 진지가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불과 한 달 만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전 유럽을 향해 자신의 이빨을 드러냈죠. 그는 곧바로 고개를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대전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프랑스를 향해서 말입니다. 1940년 5월 독일의 기갑사단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험준한 아르덴 숲을 통과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무적이라 믿었던 마지노선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하던 날 안개가 자욱한 에펠탑 아래로 하켄크로이츠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히틀러는 직접 파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벽녘의 텅 빈 거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평생을 밑바닥에서 보냈던 남자가 유럽의 문화적 심장부를 정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개선문 앞에서 행진하는 독일군들을 보며 자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한 히틀러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를린의 지하실방에서 거물 기업가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아이게 파르벤의 경영진들이 그와 마주 앉았죠. 히틀러는 그들에게 더 많은 석유와 더 많은 고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자원이 부족해질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기업가들은 그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독일 전역의 공장들은 이제 연중무휴로 가동되었고 화약과 철강을 찍어내는 기계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히틀러는 이 경제적 동력을 바탕으로 가장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련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마침내 동부 전선의 문을 열었습니다. 40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이 3,000km에 달하는 전선에서 일제히 진격을 시작했죠. 러시아의 끝없는 지평선 위로 먼지 구름이 일었고 수만 대의 차량이 내뿜는 소음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번에도 전격전이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몇 주 안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슬라브족을 노예로 삼아 독일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와 곧 다가올 혹독한 겨울의 위력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초기 독일군은 파죽지세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소련군을 포로로 잡았고 도시들을 차례로 점령했죠. 하지만 전선이 길어질수록 보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탱크의 연료는 바닥을 보였고 병사들의 군화는 낡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히틀러의 고집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장군들의 전략적 후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는 그의 명령은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형 선고와 같았죠. 스탈링그라드의 폐허 속에서 벌어진 전투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 잔해 속에 숨어 한 발의 총알을 아끼며 서로를 노려보던 병사들에게는 이제 이념도 국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본능만이 남았죠. 겨울이 찾아오자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군의 여름 군복은 얼어붙었고 윤활유가 얼어붙은 총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동상에 걸린 병사들의 손가락은 검게 변해 썩어갔죠. 히틀러는 벙커 안에서 지도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운명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더 약한 자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것은 전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학살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의 혼란을 틈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이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게 파르벤의 엔지니어들은 효율적인 학살을 위한 가스를 연구했고 나치의 관료들은 기차 시간표를 짜듯 사람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실어 나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폴란드의 외딴 숲속에 아우슈비츠라는 이름의 지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제국은 이제 승리가 아니라 피와 연기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3년 10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 위로 뻗어 있는 녹슨 철길 위로 육중한 화물 열차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증기기관차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잿빛 하늘을 가렸고, 열차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지독한 악취와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좁은 환기창 사이로 뻗어나온 수척한 손들이 차가운 공기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바로 이곳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곳,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의 하차장이었습니다. 열차의 육중한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순간 독일군 SS 대원들의 거친 고함과 군견들의 사나운 짖는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죠. 프랑스에서 끌려온 21살의 청년 샤를 파랑은 눈을 찌르는 듯한 햇빛에 잠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화물칸에 갇혀 있던 그는 비틀거리며 승강장으로 내려섰어요. 발바닥에 닿는 거친 자갈의 감촉과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유기물이 타는 듯한 들큼하고도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승강장 정면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군의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채찍을 든 손으로 사람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놓았죠. 오른쪽, 왼쪽, 짧고 단호한 명령어가 떨어질 때마다 가족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샤를은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꽉 잡았지만 군화 소리와 함께 다가온 대원들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여동생의 겁에 질린 눈망울과 어머니의 절규가 멀어지는 순간 샤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는 반대편 대열로 거칠게 밀려났죠. 그가 도착한 곳은 아우슈비츠의 제3 수용소, 바로 부나 모노비츠였습니다. 그곳은 독일의 거대 화학기업 아이게 파르벤이 건설 중인 거대한 합성 고무 공장이었죠. 공장의 엔지니어인 오토 암브로스는 지도를 펼치고 공사 현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굶주린 죄수들이 아니라 오로지 공장을 가동해 얻을 막대한 이익과 승전의 보급품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소모품이라 불렀습니다. 공장 부지에는 거대한 기중기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콘크리트 믹서기의 굉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샤를은 이제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팔뚝에는 푸르스름한 잉크로 숫자가 새겨졌고, 얇은 줄무늬의 죄수복은 차가운 가을바람을 전혀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그는 진흙탕 길을 5km나 걸어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픔은 상상을 초월했죠. 하루에 주어지는 것이라곤 톱밥이 섞인 듯한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멀건 수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샤를은 자신의 몸에서 근육이 사라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매일 같이 쓰러져 나갔고, SS 대원들은 쓰러진 이들을 가차없이 구타했습니다. 한편 공장 부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더 끔찍한 산업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가스실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아이게 파르벤이 생산한 살충제 치클론 B가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죠. 나치의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샤를은 매일 밤 수용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붉은 불꽃을 보며 자신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밤하늘을 검게 물들였고, 그 연기가 내려앉은 수용소 바닥은 잿가루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샤를은 극도로 쇠약해져 선별 작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몸무게가 20kg 넘게 빠진 그를 보고 군의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명단에 이름을 적으려 했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샤를은 본능적으로 군의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연히 들었던 농담 하나를 독일어로 낮게 읊조렸습니다. 1초 같은 영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의관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는 샤를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고 반대편 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농담을 기억해라. 군의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것은 샤를에게 허락된 기적 같은 삶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시각 독일의 전선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의 대포 소리가 매일 밤 조금씩 더 크게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연합군의 폭격기들이 은빛 날개를 반짝이며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게 파르벤의 화려했던 공장들도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히틀러는 베를린의 지하 벙커로 숨어들었습니다. 지상에서는 포탄이 터져 건물이 무너지는 진동이 지하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어요. 벙커의 벽에서는 먼지가 떨어졌고 전등은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떨리는 손으로 가상의 부대들을 지도 위에서 옮기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군단에 진격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독일 민족의 유약함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족이 나약하여 승리할 자격이 없다면 모두 멸망해도 좋다. 그는 비열한 유언을 남기며 최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광기와 피해망상에 찌든 노인의 뒷모습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수용소 정문에 붉은 깃발을 든 소련군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샤를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던 SS 대원들은 이미 도망친 뒤였고 공장의 기계들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샤를은 비틀거리며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많은 시체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가 그토록 공들여 지었던 공장은 단 한 덩어리의 고무도 생산하지 못한 채 폐허가 되어 있었죠. 인간의 욕망과 광기가 빚어낸 거대한 비극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의 베를린은 더 이상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거대한 폐허였습니다. 하늘은 낮과 밤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짙은 회색 연기에 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버린 목재와 살점, 그리고 지독한 화약 냄새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지상에서는 소련군의 카투샤 다연장 로켓이 쉴 새 없이 불을 뿜으며 건물의 마지막 뼈대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 틈 사이로는 독일의 소년병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전차의 궤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제국의 심장부는 이미 지하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10m 아래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히틀러의 벙커 안은 지상과는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눅눅하고 텁텁했습니다. 황이펜이 웅궁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벙커 전체에 낮게 깔려 있었고 좁은 복되는 장교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와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와 불규칙하게 섞여 들려왔죠. 전등은 폭격의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깜빡거리며 벽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히틀러는 이제 자신의 서재 안에서 떨리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고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4월 29일 새벽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연인 에바 브라운과 기괴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등잔불 하나를 켜놓고 진행된 식은 축복보다는 장례식에 가까웠죠. 히틀러는 떨리는 손으로 혼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서 번지는 모습은 마치 서서히 번져가는 죽음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 직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유언장을 작성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죄를 유대인과 부하들의 배신으로 돌리며 독일 민족은 자신을 따를 자격이 없다는 저주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타자기의 금속 활자가 종이를 때리는 소리가 벙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4월 30일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벙커의 식당에서는 장교들과 여직원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독한 위스키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히틀러의 개인 집무실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 안쪽에서 둔탁하고 짧은 총성 한 발이 들려왔습니다. 탕 하는 그 소리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벙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동작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부관들의 코끝에 비릿한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소파 위에는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고개는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그의 낡은 군복 깃을 적시고 있었죠. 발치에는 그가 평생을 의지했던 권총 한 자루가 차가운 바닥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청상아리를 마신 듯 평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한때 유럽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독재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겁한 탈출이었습니다. 부관들은 그의 시신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벙커 밖 정원으로 시신을 운구했죠. 소련군의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 가운데 그들은 구덩이에 시신을 내려놓고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성냥 불꽃이 휘발유에 닿는 순간 거대한 불길이 솟구쳤습니다. 검은 연기가 히틀러의 시신을 집어삼켰고 화염은 그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장교들은 불타는 시신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지만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충성심이 아니라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국은 그렇게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5월 7일 프랑스 랭스의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독일의 무조건 항복 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이 마주한 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해방된 수용소 문을 열고 들어간 연합군 병사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철조망 너머에는 뼈만 남은 사람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수용소 구석구석에는 주인을 잃은 신발과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창고를 가득 채운 안경테와 사람의 머리카락 뭉치들은 학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의 관리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서류를 태웠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눈동자와 산더미 같은 시신들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 전역을 휩쓸었던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지독한 허무와 죄책감만이 남았습니다.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이 끔찍한 현장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젠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비열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병사들은 카메라를 들고 시신들의 모습을 담았고 그 필름은 온 세상에 나치즘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법정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의 전쟁이었죠. 피고인석에는 헤르만 괴링을 비롯한 나치의 핵심 전범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히틀러 옆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나는 오직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라는 비겁한 변명이 법정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샤를 파랑과 같은 생존자들이 증언석에 섰을 때 법정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목소리는 죽은 자들의 외침이 되어 전범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처벌받았지만 역사가 남긴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히 한 광기 어린 독재자의 작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무관심과 기업의 탐욕, 그리고 증오를 먹고 자란 일그러진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죠. 뉘른베르크의 교수대 위에 선 전범들의 마지막 모습은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아 있습니다.